10. 암약. 솔가리 나무찜을 높게 진 하대치는 쌍암 장터로 들어서고 있었다. 물빛 냉기가 싸늘하게 깔린 이른 장터에는 벌써 전자리를 펴는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부산스런 움직임과는 달리 장터는 조용하기만 했다. 손님 맞을 채비에 바쁜 그들은 잠시도 입을 놀릴 짬이 없는 것이리라. 여기다가 지게 받쳐. 하대치는 무거운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나무조는 저짝 끝인디요. 뒤따라오던 남자가 등짐의 무게 때문에 목을 앞으로 뻣뻣하게 빼는 채 대꾸했다. 그 목소리가 숨이 가빴다. 장수잠은 당아 멀었은께 여기서 담배나 한 대씩 꼬실리세. 하대치는 벌써 지게짝대기를 받치고 있었다. 연병하고 아치걸 안 먹어서 그런가 어쩐가 어찌 유리 쇠가 빠질 것맨키로 힘드는지 모르겠네. 지게다리를 땅에 붙이며 앞으로 쏠리는 짐의 무게를 지게짝대기로 버팅긴 남자가 혼잣말을 시부렁거렸다. 아측을 안 먹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시. 등짐 20리끼리면 새가 빠질 만도 하네. 하대치가 담배 쌈지를 꺼내며 말을 받았다. 하동부 아니 저... 남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엇갈리는 얼굴이 되었다. 어째 참말로 그놈의 새가 빠지고 잡아 그러는감? 하대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독이 서려 있었고 남자를 노려보고 있는 눈초리에서는 불꽃이 튕겨나고 있었다. 명심하겠구만이라. 남자가 고개를 떨구며 얼버무렸다. 실수할 말이 따로 있지. 그 말 한마디는 목심하고 맞바꾸는 것인께 알아서 혀. 하대치가 남자 앞으로 담배 쌈지를 던져주며 차갑게 말했다. 남자는 담배 쌈지로 손을 뻗치며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간절하던 담배 맛이 싹 가셔지고 없었다. 동무라는 한마디와 하나뿐인 목숨과 맞바꿔야 한다는 하대치의 말을 되씹고 있었다. 그건 틀린 말도 아니었고 심한 말도 아니었다. 사람 많은 장터거리에서 만약 그 말이 튀어나왔더라면 나는 빨갱이요 하고 광고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사람들 속에 사복 형사나 순경이 섞여 있지 말라는 법이 없었고 그래서 잡히는 날에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 뻔한 노릇이었다. 형사나 순경이 섞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 중에 그 누가 경찰에 연락을 취할지 모를 일이었다. 이번 일로 공산당의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어느 꼴에나 있을 것이다. 그는 대장의 다짐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야무지지 못한 마음이 한심스러웠고 부대장 격인 하대치의 미움을 산 것만 같아 사지에 맥이 빠졌다. 그는 진트제 아랫마을 장양리에 사는 지필구였다. 장양리는 논보다 밭이 더 많은 야산 마을이었다. 그나마의 농지도 다른 마을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가구 수도 자연히 농지에 맞게 조절되어 30여 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배골치 않고 사는 집은 서너 가구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서너 집의 소작을 얻어붙이거나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갔다. 지필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아이들 셋을 달고 소작으로 5 목구멍이 살아가자니 1년의 반을 죽을 끓이고도 견뎌내기가 어려운 살림이었다. 이 밥이란 명절이나 부모님 제사 때 겨우 맛보게 되는 소중한 음식이었다. 지필구는 부모가 살아있던 총각 때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면해보겠다고 여수로 나가 배를 탄 일도 있었다. 그러나 풍랑에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는 반년이 조금 넘어 빈손으로 돌아오고야 말았다. 그는 무학이었다. 한글로 이름 석자를 겨우 읽고 쓸 수 있을 뿐인 그가 사회주의의 물을 먹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 된 뒤부터였다. 인접한 회정리의 총책이며 염상진으로부터는 중간책인 강동식에 의해서 포섭된 것이다. 강동식은 별의별 말을 다 했지만 지필구의 귀를 활짝 열리게 하고 마음을 동하게 만든 건 딱 한마디였다. 지주나 부자들을 다 쳐 없애고 누구나 똑같이 잘 살게 된다. 이 한마디는 행동을 결정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이유였다. 그런 세상에 대한 소망은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가졌던 것이고 나이 들면서는 잘 사는 자들에 대한 앙심과 함께 절망 속에서 그리던 세상이었다.
그런 세상만 와준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랴. 지필구는 마음을 정하자 맹렬세포로 변해갔다. 지금은 비록 쫓기는 형편에 있지만 지필구는 좌익이 된 것을 내심으로 만족스럽고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꼭 꿈을 꾼 것처럼 지나간 읍내의 며칠 동안을 생각하면 손끝, 발끝, 아니 자지 끝까지 짜릿짜릿해 오는 것이었다. 좌익이 되지 않았던들 어찌 감히 경찰들하고 맞대거리로 싸울 생각을 했을 것이며 또 어찌 경찰을 물리치고 읍내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인가. 그건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가슴 벌떡이는 기억이 될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라 좌익은 모두가 차등 없이 잘 살게 만든다는 주장대로 서로를 부르는데도 똑같이 동무였다. 지필구는 그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국민학교 선생님을 지낸 안창민 같은 사람을 맞대놓고 안동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사람도 자신을 쥐동무라고 부르며 상대해 줄 때는 도무지 생시 같지가 않았다. 선생님과 맞먹다니. 좌익을 하지 않았더라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 그래서 그는 동무라는 호칭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쓰려고 했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위원장 염상진도 선생님 안창민도 다 자신의 동무라는 사실에 황홀해지고는 했었다. 그러나 그 말이 너무나 입에 붙어버려 장터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불쑥 내뱉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필구 자네, 내 말이 뻐시게 디킨가? 아니구만요. 아니오라. 지필구는 당황한 몸짓으로 일어나며 고개까지 세차게 저었다. 헌디, 뭔 생각을 그리 하는겨? 쌔바닥 방정맞게 놀린 지 잘못을 생각하고 있었구만요. 참말이여? 하마니라. 죽을 죄를 졌단께라. 잘못 알았으면 되었네. 가서 자리 잡아놓고 아침 묵세. 지게짝대기를 빼낸 하대치가 날랜 동작으로 지게를 받치며 한쪽 팔을 멜빵에 끼웠다. 나무전 구석에 지게를 받쳐놓은 두 사람은 밥집으로 들어섰다. 원매! 호랩이 붕을 얼어붙게 춥네. 하대치가 부르르 떠는 신용까지 하며 목청을 돋우었다. 엄마? 아직부터 글찍하니 나와요. 여기가 허름씨 집인지 어찌 알고 호라비가 딱 찾아들게라. 30줄에 개기름이 번들거리는 주모가 넉살 좋게 받아 넘겼다. 금매 말이지. 호럼씨 암내야 원래 호래비가 맞는 것 아니더라고. 자네가 풍기는 암내가 이 심리 밖에서도 내 코를 찌르르 찌르더란 말이지. 그래 코 킁킁거림수로 와본께 왔다매 성춘향이 뺨치게 쌈박하니 잘생긴 자네였던 것이여. 엄마 키는 쪼까 안 하고 점디나 젊은 양반이 입심 한번 치렁치렁 칭령거리시. 늙기도 전에 양기가 다 입으로 올라붙어뿐 모양인디 참 안 되었어이. 주모가 살살 녹아내리는 웃음을 질질 흘리며 걸게 맞받고 나섰다. 모른 장작이 불담시대끼 키 작은 사람이 물건 크다는 말은 알겠지? 아이고 매 시장실해라. 그 키에 크면 얼마나 클랍디요? 주모가 킥킥거리고 웃었다. 하하, 옛말에 남대문 본 놈하고 안 본 놈이 우김질이어서 안 본 놈이 이겼다는 말이 꼭 자네 두고 하는 말이시. 자, 자네가 묵을만 헌가 안 헌가 속 시원하게 바쁘더라고. 하대치가 벌떡 일어서더니 곧 바지를 까내릴 것처럼 했고 왔다매 크요 커. 늦여름 늙은 가지면 키로 크요잉. 주모가 팔을 내저으며 소치 걸린 쪽으로 내달았다. 국밥 2그릇 시키소. 표정이 돌변한 하대치가 지필구에게 말했다. 하대치는 일부러 손님이 없는 밥집을 찾아들었던 것이고 계획적으로 던진 농담에 주모는 의외로 쉽게 감겨들었던 것이다. 소문을 얻어듣기로는 밥집이나 술집만큼 손쉬운 데도 없었다. 무담시 아침부터 사람만 요상시리 맹글지 말고 싸게 밥이나 묵으시오. 흔디 참부는 얼굴인디 무슨 장사다요? 주모가 두 사람 앞에 국밥 그릇을 옮겨놓으며 물었다. 지필구가 약간 긴장된 얼굴로 하대치를 건너다 보았고
하대치는 그릇에 숟가락을 푹 집어넣으며 입을 열었다. 빨갱이 놈들 땀새 시상은 시끌시끌하지. 남의 땅만 파묻고 살자니까 황천이 눈앞이지. 그래서 나무 한 짐씩 해갖고 나와보긴 했는디 그것이 돈이 될라는지 시장스럽구만. 지필구는 하대치의 그 태연한 태도와 미리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술술 풀어대는 거짓말에 그만 기가 질리고 있었다. 진작부터 다부진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사람 홀리는 것까지 이렇게 빈틈이 없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지필구는 그때서야 하대치가 왜 상스러운 객소리를 늘어놓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나무면 무슨 나무다요? 주모가 허리를 굽히며 관심을 나타냈다. 참나무 장작 한지개 하고 솔가리가 한지개구만. 하대치는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밥만 퍼넣으며 대꾸했다. 참나무 장작이면 마침 잘 되었어이. 우리 집에 넘기면 되겠어이. 장작만 사고 솔가리는 안 사겄다. 그런 말이단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하대치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필구는 가슴이 덜컥했다. 장작만이라도 빨리 팔아치워야 하는데 하대치는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솔가리야 불쏘시개로만 쓴게 한지개 사면 오래 안 쓰여이. 주모의 말에 지필구는 또 놀라고 있었다. 하대치의 하는 품으로 보아 장작마저 안 사겠다고 돌아서 버릴 줄 알았는데 주모는 의외로 나긋거리는 목소리로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둘이 한꾼에 와서 혼자만 먼청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싸게 줄 텐께 들여놓소. 미리 사둔다고 썩어질 물건 아니겠고 뽀짝 모르면 불땀이사 더 좋아질 것인께. 싸게만 준다면서 못 살 것도 없는디 얼마에 줄라요? 아까 말했디끼 우리가 이골란 나무장씨도 아니겠고 시세야 장바닥에 붙어 사는 자네가 더 후원할 것인께. 양심껏 주어보소. 지필구는 다시 안도의 숨을 가늘게 내쉬었다. 나뭇금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데 엉뚱한 값을 말했다가 신분이 들통날까봐 불안했던 참이었다. 너무 비싸도 의심받고 너무 싸도 의심을 받을 일이었다. 어쨌든 하대치는 눈썹 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듯 슬슬 잘도 넘어가고 있었다. 아유 어저께 밤에 좋은 꿈도 안 꿨는디 어제가나 살아 좋은 일인께 사고 팔고 협읍시다. 그때서야 하대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자네 큰 횡재였네. 주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하대치는 엉뚱하게 점잖은 어조로 말했다. 웜에 나무 두 짐 쪼개 싸게 사는 것이 뭐가 그리 횡재요 횡재는. 10짐 싸게 줬다가는 집 한 채 사줬다고 소문내겠네 왜. 주모가 입을 삐죽하며 눈을 흘겼다. 아하, 사람 맑기 어둡기는. 겨울은 닥치제 국밥장시 지철만 내제 나무는 더 많이 써야지. 우리가 겨울 한철 내내 싼 값으로 나무 대주면 그것이 횡재가 아니고 무엇이여. 어째 요래도 내 말을 못 알아먹겠어? 아니 그러면 올겨울 내내 오늘금으로 나무를 대주겠다 그런 말이 단게라? 주모가 반색을 하고 들었다. 안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그 말 묻는 것이단가. 오메 고마운 걸. 그리마 댐사 횡재란 말 혀도 되잖아. 아니요 이러고 있을 거이 아니라 술 한 잔 썩 드시오. 술값은 안 받을 텐께. 주모가 황급하게 돌아섰다. 가서 지게를 하나 싹 쥐고 오소. 하대치가 담뱃삼지를 꺼내며 지필구에게 말했다. 그 얼굴에 의미를 해득하기 어려운 웃음이 10개 번져가고 있었다. 나 하점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불렀을란가? 하대치는 비릿한 눈길을 주모에게 보내며 통성명을 하자고 했다. 무슨 떡별난 이름이 깐디요. 넘달이 부르는 대로 장터댁이라고 하시오. 주모가 하대치의 그런 눈길을 싫지 않은 눈치로 끈적하게 받아내며 말했다. 장터댁이라. 얼렁 알아묻기 편에 좋은 이름이시. 근데 장터댁은 참말로 혼자 몸이단가? 하대치는 한결 진한 남자 냄새를 풍겨내며 나긋하게 물었다. 엄마? 아직부터 참말로 요상어요. 술사발 2개를 나무쟁반에 받쳐들고 오던 주모가 눈을 희게 흘렸다.
그러나 눈 흘김과는 달리 얼굴에는 발그스름한 웃음이 피어났다. 요상하기는 무엇이가 요상이요? 나비가 꽃 보고 내려앉으려고 하는 것이사 하늘이 정한 이친디. 하대치는 아주 태연하고도 점잖게 말했다. 문자 쓰지 마시오. 나비도 나비 같아야 하고 꽃도 꽃 같아야 그런 문자가 어울리잖아. 인자 다 시장실없어. 술사발을 상으로 옮겨 놓으며 주모가 폭 한숨을 쉬었다. 다소 과장기가 섞인 한숨이었다. 장터댁! 장난으로라도 그런 소리 허들 말어! 장터댁이사 시든 꽃인지 몰라도 내사 안직 기운 펄펄한 나빈께 60에도 세정계를 가는 시상인디 내 나이면 처녀장계 10분도 가지 하면 10분도 가고 말고. 오메 누가 복장 걸리라고 그런 소리를 골라서 허시오 시방? 주모가 눈꼬리에 파르르 화를 돋우었다. 어허, 먼천 복장 긁은 사람이 누군디? 하대치가 벌컥 화를 내듯이 하며 목청을 돋우었고 주모가 지는 척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근디 참말로 후레비는 후레빌게나? 주모가 주저하는 목소리로 그러나 넌지시 물었다. 뭐 묵자고 그런 거짓말을 혀? 응? 못 믿겠으면 아까 그 사람이 나무찜 쥐고 오는 대로 물어보면 될 일이겠구만. 하대치는 짐짓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메 늠스 실어라. 주모는 낯을 붉히며 밥상머리에서 돌아섰다. 나무찜 어디다 부를게라? 때마침 지필구의 목소리가 밖에서 울렸다. 아유 나가요 나가. 주모가 필요 이상으로 허둥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런 주모의 뒷모습을 지글시 바라보며 하대치는 입꼬리가 돌아가는 묘한 웃음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하대치는 막걸리를 들이켤까 하다가 지필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두 지게의 나무찜을 혼자 옮기고 있는 수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고 윗사람으로서의 체신도 지킬 필요가 있었다. 하대치는 다시 담뱃쌈지를 꺼냈다. 손으로 알맞게 찢어낸 종이 위에 한 대 분량이 되도록 담뱃가루를 어림해서 옮겨놓았다. 그것을 유연한 손놀림으로 도르르 말았다. 혀를 쑥 빼 종이 끝에 침을 발랐다. 배가 약간 불룩한 담배 한 개비가 만들어졌다. 그 담배가 입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 담배에는 침이 촉촉하게 묻어 있었다. 쩝쩝 입맛을 다신 하대치는 비로소 담배를 입꼬리에 물고 성냥을 득 그었다. 담배를 말면서 하대치는 대장 염상진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동무, 주력 부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눈치껏 수소문해 오시오. 순천서 불리하게 밀리기 시작했으니 1차로 백운산, 거기서도 버티기 어려워지면 2차로 지리산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오. 도당의 선권은 별도로 우리가 직접 파악해둘 필요가 있어. 그래야 우리 행동이 더 기민해질 테니까. 염상진은 눈앞에 지도라도 펼쳐놓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대 이동을 점쳤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에 불과할 뿐 주력 부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도당이 선을 통해서 내리는 지시는 앞으로의 활동 지침일 뿐이어서 염상진은 나름대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했던 것이다. 쌍암장터에서 알아낸다고 뭘 얼마나 알아내겠는가요? 이왕 나선 질인디 순천거정 가보는 것이 어쩔게라? 하대치는 갑갑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 하동무 마음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건 안 돼요. 지금 순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요. 현재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적과 맞서 싸우는 일이 아니라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하는 것이오. 주력 부대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것은 주력 부대와 합쳐 적을 무찌르려는 것이 아니고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는 것뿐이오. 우리에겐 앞으로 전개해야 할 투쟁이 따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대장 염상진은 엄한 얼굴로 또박또박 말했다. 안창민은 옆에 앉아 흘러내리지도 않은 안경만 밀어 올리고 있었다. 나무침이 실려서 좋소. 손바닥을 탁탁 털며 들어오는 주모의 얼굴이 만족스러웠다. 이골란 장사꾼 나무찜이 아닌께 당연지사 아니라고? 나무찜 실언디다가 싸게 샀은께
장터댁 운이 알짜로 튄 것이구만. 금매 운이 튄 것인지 아닌지는 저렇게 더 두고 봐야 안 쓰겠어? 그 무슨 소리단가? 하대치는 못 알아들은 척 되물었다. 아, 두고두고 나머짐이 시래야 요 박복한 년 운이 바늘그냥 맹치라도 튀는지 뚫리는지 헐 것인디 사람만 뭐지 그럼 할 것이요. 예끼 손 못된 사람! 하대치가 느닷없이 소리치며 밥상을 내리쳤다. 그때 막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던 지필구의 입에서 하 소리가 나왔고 그는 황급히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하마터면 동무 소리가 튀어나올 뻔한 위기를 넘기고 있었다. 웜에 사람간 떨어지겠어. 어쨌다고 기차화통 삶아먹은 소리를 지르고구요? 주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고 지필구한테서 눈길을 돌리고 있는 하대치는 간 떨어질 사람은 니년이 아니고 저 지필구 놈이여. 속말을 씹고 있었다. 장터댁, 이 말이라고 다 허면 말이 되는 법이 아니시. 험한 시상 살다 본께 사람 못 믿게 된 것이사. 장터택 죄가 아니지만서도 사람이 어찌다 도적놈이고 사기꾼이 간디. 장터댁이 낙거정 한 통 속으로 몰아때려 뿐께 소리 안 지르고 어쩔 것이요. 하대치는 착 가라앉은 어조로 말했다. 그러셨구만이라. 나가 사람 잘못 보고 저지른 실수께 용서시오. 엄마 여적지 새도 안 드셨구만이라. 얼른 쭉 드시고 그럭 비우시오. 사람 잘못 본 내 실수 씻어내는 턱으로 한 사발씩 더 드릴 텐기요. 주모는 몸짓도 살랑살랑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오냐 요런 총것들아. 닥치는 겨울 한철만이라도 나무찜 실하게 전해라. 어디 촌놈들 덕이나 좀 보자.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고상이었네. 술 드소. 새끼손가락을 사발에 담가 막걸리를 저으며 하대치가 말했다. 주눅든 표정으로 말없이 앉은 지필구도 손가락으로 술을 천천히 저었다. 술맛 좋다. 단숨에 술을 비운 하대치가 사발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기분을 돋우었다. 한 사발씩 더 허시오. 아니지 아니야. 술 잘 못한 게 애꼈다가 다음에 흘라네. 하대치가 손을 저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밀어넣었다. 그 손가락을 바지에 썩썩 문질러 닦았다. 우메 김치 국물 묻은 손가락을 어디다 닦는다요. 참말로 누가 호랩이 아니라고 헐썽불렁 티내는 갑서잉. 주모는 말을 하면서 호랩이라는 자신의 목소리가 야릇한 느낌으로 가슴을 감아오는 것을 느꼈다. 다부지게 생긴 작달막한 키에 아무리 흠을 잡아도 못생겼다고 할 수가 없는 얼굴. 마음씨도 나쁜 것 같지 않은 데다 술도 한 사발이면 족한 호랍이. 주모는 불두덩이 찌릿 당기는 걸 느끼며 미친년아 늑 빼지 말어. 사내 놈더러 다 화적대니께. 자신을 나무라고 있었다. 밥값 제하고 싸게 돈 주소. 하대치가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다. 지필구가 손등으로 입가를 문지르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장이 어울리자면 당아 멀었는디 어디 갈 데가 마땅찮으면 여기서 그냥 더 쉬시지 그러요. 주모가 돈을 내밀며 말했다. 요 돈으로 소금 말이나 사질런지 모르겠다. 하대치는 돈을 대충 세워 넘기며 중얼거리듯 했다. 그나저나 이 시상은 시끌시끌한디 국밥 장신은 해먹을 만한가? 하대치는 돈을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머리를 돌렸다. 말도 마시오. 시상 시끌시끌 여서 뒤아먹는 장시 없지만도 그 중에서도 밥장시, 술장시가 칠로 고랑탕 먹는 것 아니겠어. 다 빨갱이 놈들이 웬수여. 근데 우리야 촌구석에 처박혔으니까 통 소식을 모르겠는디 난리를 일으킨 빨갱이들이 쫓긴다는 소문이던디 어찌돼가는 판굿인지 아는가? 금매 말이요. 입 달린 사람이면 다 그 이야기를 했었는디 말이 다 지각강인께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더만이라. 어쨌거나 빨갱이가 백운산으로 지리산으로
빠지게 달아나고 있다는 말은 참말인 것 같더만요. 쌍암 순사들도 반은 그 빨갱이 뒤쫓으러 나갔은게요. 요금 면회도 빨갱이질 한 사람이 많다던디. 그 사람들은 어쩌려고 순사들 반이 떠났을까? 여기서 빨갱이질 한 사람들은 펄새 끝장나 버렸어. 눈치 싸게 도망간 사람들이야 목심 부지였지만 민기적에다가 잡힌 사람들은 다 총살당해 풀었어. 떠돌이 장군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몸을 웅숭거리고 들어섰다. 가세. 하대치가 일어났다. 지필구가 재빨리 따라 일어섰다. 가시게라. 손님을 맞다 말고 주모가 말했다. 다음 장날 또 보세. 하대치는 나직하게 말을 해주고 돌아섰다. 주모가 사르르 눈웃음을 쳤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흙벽에 기대놓은 빈 지게를 제각기 짊어졌다. 장터의 난전 좌판들은 제각기 모습을 갖추었지만 장판이 어우러지기는 아직도 이른 시간이었다. 하대치는 옷깃에 스며드는 냉기를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시리도록 맑고 푸른 하늘이 끝이 없었다. 하늘은 어느새 높을 대로 높고 깊을 대로 깊어져 있었다. 하늘에서는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31식구. 대장 염상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장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장정 31명이 겨울을 날 것이 걱정스러운 모양이었다. 앞으로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함께 그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것, 어느 것 하나 걱정이 아닌 것이 없었다. 하대치는 엄지손가락으로 콧구멍을 번갈아 막으며 코를 탱탱 풀었다. 니미를 누가 이기나 끝까지 켜볼 것이오. 무산자 혁명의 날이 오면 나도 이름 맨키로 깃발을 날릴 것인게. 하대치는 큰 데에 다스릴 치자인 자신의 이름을 혁명 완수의 신념과 함께 또 가슴에 심었다. 저 짝에 가서 소금 한 말 사서 줘. 나는 이 짝으로 한 바퀴 돌아볼 것인게. 하대치는 지필구에게 돈을 꺼내주었다. 자네는 입 딱 봉하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만 귀담아 듣도록 혀. 응? 무슨 요기는 소식이 있을란지도 모른게. 하대치는 지필구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지시했다. 명심하겠구만요. 지필구가 돌아서자 하대치는 지게짝대기를 겨드랑 사이에 끼워 팔짱을 끼고는 어슬렁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목에 둘은 때에 전 광목 수건이며 팔짱을 낀 웅숭그린 작은 채구며가 천생 구질스러운 농사꾼이었다. 하대치는 끄ꯛ 트림을 했다. 시큼털털한 막걸리 냄새가 솟아올랐다. 입맛만 버린 한 사발의 막걸리가 되잖게 냄새만 요란하다 싶었다. 거저인 두 번째의 술잔을 사양하기란 하대치로서는 여자의 젖만 만지다가 정작 그 일을 참아내야 하는 것만큼이라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말술도 마다하지 않는 주량이었다. 그러나 중대한 임무를 띠고 행동하면서 더 이상 술을 마실 수는 없었다. 혼자였다면 또 모른다. 주량을 알 수 없는 지필구가 막걸리 두 사발에 정신이 알큰해져 동무를 연발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아무리 공짜 술이라고 초면인 여자한테 넙죽넙죽 받아 마신다는 것도 남자 체신으로 할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내심으로 주모 장터댁을 벼르게 된 입장으로서는 남자 체면 깎는 일은 추후도 해서는 안 되었다. 나무 흥정이 이루어졌을 때 하대치는 국밥집에 털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감지했다. 장터의 국밥집과 주모, 하대치는 가슴이 뻐근하도록 기분이 좋았다. 장터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된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무를 단골로 대기로 한 것으로 반은 성사된 일이었고 나머지는 남자 행세를 얼마나 야무지게 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일도 이미 반은 이루어져 있었다. 호랍이라고 착 밑자락을 깔아놓은 것이다. 밥집 주모의 입장에서 통정을 하는데 마누라 있는 남자보다 호랍이가 한결 편한 깔개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머지 반이 바로 연장이 얼마나 실하냐 하는 것이었다. 연장에 관한 한 하대치는 주량보다 더 자신이 있었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얼굴까지 작은 법이 아니듯이
하대치의 연장의 크기도 보통 사람의 것보다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가 않았다. 거기다가 씨름판을 누볐던 타고난 기운이 연장에까지 뻗쳐 한바탕 샘을 팠다 하면 하룻밤에 대여섯 차례의 공사를 치러야 했다. 그것도 한 차례씩의 시간이 길고 길어 대여섯 차례의 공사를 마치고 나면 부옇게 먼동이 터오기 일쑤였다. 밉지 않은 생김에 눈자위가 가무스름하고 입술이 붉은 데다 개기름 번들거리는 얼굴이 불그레한 기운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장터댁은 새깨나 밝힐 것이 분명했다. 그놈의 구멍파기에 미치면 녹아내리지 않을 삭신 없다고 했지만 하대치는 그 지경이 되도록 그 구멍을 파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대치의 첫 번째 소원은 누가 뭐래도 무산자 혁명 완수였고 두 번째 소원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기운이 남다른 데다가 자식을 둘이나 두었지만 사실은 성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다. 결혼을 하자마자 징용을 끌려가 5년을 보냈고 해방이 되자 공산당에 가담해 1년 징역살이를 했고 풀려나고서도 숨어 다니는 생활의 연속이었으니 그런 소원이 생길 만도 했다. 그러나 하대치는 장터댁을 포섭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자연스럽게 정이 오가서 통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조직의 확대란 신중해야 했고 자신의 계획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편법이었다. 어디 한번 붙기만 해봐라. 진현이 쇠그를 얼마나 찰지게 쓸지는 몰라도 진현 두 눈깔이 핑핑 돌게 방구 뽕뽕 귀게 숨 꼴딱꼴딱 넘어가게 맹글고 말틴게 누님 좋고 매부 좋고 꼭 묻고 알 묻고가 뭔디? 하대치는 입안에 괜 침을 소리가 나게 삼켰다. 그리고 오늘의 암행은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올린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었다. 인자 반란군은 끝장 나쁜 것이지. 그래 밀려갔으면서 볼장 다 본 것이구만. 지리산 골짜기로 들어가 무슨 힘을 쓰겠는가? 하대치는 소리나는 쪽으로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팥죽과 순대를 파는 차일 밑에서 두 남자가 목청 높여 말하고 있었다. 심은 무슨 심을 써? 지리산 깊은 산중에서 공산당 하면 참말로 꼴 좋은 것이네. 그나저나 당 구례장 보기는 또 글로 묵었지? 흔하마나 한 소리 아닌가. 참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란 게. 그놈의 빨개 있다면서 어디 장사 해먹고 살겠는가? 장마도 망쳐놓고 댕기니. 빨갱이는 인자 두 손 번쩍 들어야 써. 애시당초 안 될 싸움이었으니까 인자 살고 보는 것이 상책이지. 반란군이란 것들도 억세게 미련한 종자들이여. 서울도 아닌 전라도 끝 여수 순천서 나라 전부를 차지해 보겠다고 총질해 댐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말임시. 그게 몇 조금 먹가 그 꼬라지 되었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무조건이 화가 났던시로? 그야 당연지사 아니겠어? 반란군이 때려잡으려고 한 것이 바로 자긴께. 화가 나도 무조건이 나게 생겨버렸네. 근께 빨갱이 뿌랑불을 뽑겠다고 그리 무작스럽게 총살시키고 난립한 굿이제. 죽이고 죽고 안 하고 편한 시상 되려면 빨갱이 뿌랑꾸를 싹싹 버리긴 도려야 할 것이네. 하대치는 요런 반동 새끼들아 외쳐대며 당장 땅바닥에다 개구리 패대기 치듯 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있었다. 주력 부대가 구례까지 밀린 모양이었다. 장터댁이나 이 사람들의 말을 합해보면 대장 염상진의 예상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는 셈이었다. 하대치는 사지에 맥이 빠졌다. 느리게 걸음을 옮겨놓았다. 소금 샀구만이라. 지필구가 옆으로 붙어 서며 낮게 말했다. 하대치는 무슨 정보가 없느냐고 물으려다가 그만두었다. 별로 색다른 사실이 없을 것 같았던 것이다. 그리고 남들의 눈에 표가 나게 수군대는 것도 좋을 것 같지가 않았다. 장터에는 제법 사람들이 불어나 있었다. 근데 말이오. 헐 이야기 있으면 이따가요. 하대치는 지필구의 말을 매정스럽다 싶게 막았다. 지필구가 찔끔해져서 입을 다물었다. 하대치는 사람들의 말에 온 신경을 쓰며 좌판들을 그저 건성으로 보아넘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곳에 눈길이 머물렀다. 놋그릇을 파는 전 한쪽에 바리떼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젓갈색의 칠을 입힌 바리떼는 햇빛을 받아 반달 모양의 생김이 유별나게 예쁘게 보였다. 나무로 깎은 그릇 같지가 않았다. 대장은 사기 그릇이 무겁고 깨지기 쉬우니 참나무를 깎아 밥그릇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 100번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슨 재주로 참나무를 깎을 것인지 난감했었다. 머리 잘 돌아가는 대장도 스님들의 밥그릇인 바리떼를 생각해내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요 바리떼 볼 것이제라. 뻗지르는 지게다리 때문에 하대치는 겁살스럽게 전 앞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다. 할머니라. 전에 내는 것이면 마누라고 딸이고 다 팔아먹을 물건인게요. 주인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징글맞게 웃었다. 하대치는 바리떼를 두 손으로 받쳐 집어들었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층층이 포개져 있는 그것은 보기보다 훨씬 가벼웠다. 꼭 사야겠구나. 하대치는 순간적으로 결정했다. 전에 시절난갑제라. 주인이 아는 체를 하고 들었다. 그라요. 죽은 우리 엄니 극락 보내도라고. 하대치는 층을 이루고 있는 바리떼 수를 세며 대꾸했다. 참말로 효자요이. 그런 축원임사 바이레 때 시주가 지리요. 신임네들이 그 바리 때 밥 담아 묵을 때마동 비로 줄 것인게. 썩을 놈. 누가 물건 안 살란가 싶어 둘러붙이기는. 하대치는 속으로 욕지를 해댔다. 얼매요? 쌀 탓대값만 내시오. 갑 톡톡하니 불름시로. 말은 영 싸게 주는 듯 깨우는구먼. 하대치는 안 살 것처럼 바리떼를 놓아버렸다. 아, 어찌 그요? 아, 불전에 시주한 물건값을 깎으려고요, 시방? 아, 비싼 물건 깎는다고 부처님이 나무래기라도 하고 줄 복을 안 준다고 그럽디요. 아, 흥정은 흥정이고 시주는 시주제. 하대치는 이렇게 내지르고 돌아섰다. 아이, 보시오, 보시오. 넉대 반값만 내시오. 어째 그리 성미가 불같으요? 주인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나 없이 사는 살림이제만 어찌 바리떼 한 축만 달랑 시주를 함시로 우리 엄니 극락 보내더라고 하겠소. 5축을 살 것인께 한 축에 석대 반값씩만 합시다. 에헤, 머리도 안 까진 양반이 어째 넌 물건값을 그리 모락시럽게 휘려 때려버린단가? 많이 산단께로 한 축에 몇 대값만 내시오. 바리떼가 여그만 있는 것이 아니겠고 딴 사람한테 많이 보시오. 하대치는 다시 돌아섰다. 아, 보시오. 아, 갖고 가시오. 갖고 가. 주인의 목소리가 한결 다급했다. 마수거리만 아님사 그 값을 못 포는 물건이요. 포라봤자 남는 것이 있어야 말이지. 주인 남자는 바리떼를 싸면서 투덜거렸다. 그러나 하대치의 귀에는 그런 투덜거림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바리떼 한 축에 4개, 31식구니까 11개가 모자라지만 수중에 든 돈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머리로는 그릇 수를 계산하고 주머니에 넣은 손가락으로는 대장한테 받은 돈을 필요한 만큼 세어 넘기고 있었다. 돈 뭉치를 그대로 꺼냈다가는 의심받기가 십상일 것이었다. 이제 장터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 시끌거림과 부산스러움이 장날 맛을 제대로 나게 했다. 하대치는 바쁠 것 없이 사람들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걸어 장터 끝머리에 있는 대장간을 찾아갔다. 지필구는 먼 발치에서 기다리게 했다. 도끼와 낫을 2개씩 샀다. 지필구에게는 낫과 괭이를 2개씩 사오라고 시켰다. 다시 장터로 들어와 전을 기웃거리고 다녔다. 귀를 열어놓고 있었지만 신통한 소식은 잡히지 않았다. 시끌거리는 소리만 왁자하게 정신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저놈 잡아라! 빨갱이다! 저놈 잡아! 어디선가 터져나온 소리였다. 갑자기 장터의 시끌거림이 뚝 멎는 것 같았다. 하대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느꼈다. 재빨리 지필구를 살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지필구는 허둥대고 있었다. 서라! 쏜다! 또 외침이 들렸고 장터 저쪽으로 한 남자가 날쌔게 도망치고 있었다. 하대치는 지필구의 팔을 꼭 붙잡았다. 지필구의 몸이 떨리고 있는 파장을 하대치는 역력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하대치는 빠르게 소나기를 놀려 지필구의 팔을 잡았다 놓았다 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사복을 한 남자가 빨갱이라는 말을 외쳐대며 뒤쫓아갔다. 뒤쫓는 남자의 모습이 사라지고도 장터에는 한참 동안이나 서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하대치는 그만 기분이 싹 잡쳐버렸다. 더 이상 얻을 정보도 없는 데다가 그 꼴을 목격하고 나니 한시도 장터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벌교 장터에 숨어들었다가 자신이 당하는 꼴인 것만 같았다. 지필구도 마찬가지 심정일 터였다. 싸게 가세. 하대치가 지필구를 툭 쳤다. 고맙구만이라. 지필구가 한 말이었다. 하대치는 어처구니가 없어 헛김 빠지는 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반면에 그 겁질린 꼴이 역겨워 볼때기를 한 대 쥐어지르고 싶은 역정이 솟았다. 니놈도 몸집만 컸지. 간이 그리 콩알만 해갖고 빨갱이질 해먹기 힘들겠다. 하대치는 앞서 걸으며 칵 가래를 돋워올렸다. 염상진과 안창민의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염상진은 당장 읍내 조직을 재구성하자는 것이었고 안창민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읍내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쪽이었다. 읍내에 잠입해 들어갔다 온 강동식의 보고만으로도 그 상황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군당들도 이번에 조직이 다 노출되어 버렸어. 그리고 당에서 군당을 야산대로 개편하라는 짓이오. 그건 곧 군당의 전투 병력화인 동시에 투쟁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거요. 그런 급박한 상황을 놓고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오. 물론 안동호의 생각도 옳소. 첫째, 조직을 재구성할 만한 능력자가 마땅치 않고, 둘째,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셋째, 검거의 공포 때문에 미온적인 세포의 결속도 어려운데 새로운 세포의 포섭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 나도 동감이오. 그러나 염상진은 담배꽁초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안창민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순막의 조그만 창에 색종이를 발라놓은 것처럼 파란 하늘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디서든지 그 하늘빛처럼 맑은 새소리가 일직선을 긋듯이 예리한 단음을 뿌렸다. 염상진은 느리게 담배를 빨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진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어려운 조건들을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첫째, 흥분된 검거 분위기 속에는 허점이 있고 우리가 활동을 못하리라는 방심이 있어. 둘째, 미온적인 세포들을 검거 공포 속에 방치해 둔다면 그들은 더욱 공포감에 빠지고 우리한테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오. 셋째, 상당 기간 동안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오. 적군의 손아귀에 승세가 잡혀있는 한 우리는 계속 쫓기는 형편을 면하지 못하게 될 거요.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읍내 조직에 손을 쓸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오. 넷째, 이상의 일을 수행하는데 위험이 따르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오. 어차피 혁명 투쟁은 위험의 연속 속에서 전개되는 일이고 그 위험을 극복하고 성취하는데 더 큰 보람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소? 안창민은 위압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의논의 단계를 지나 결정의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의논을 하는 것 같으면서 결정을 내리고 마는 염상진 특유의 방법이었다. 어감이나 말 마디마디의 맺음은 분명 의논 같은데 말의 내용을 따져보면 결정을 내리고 있고는 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독단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어서 안창민으로서도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었다. 지금도 네 번째의 모든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그런 속에서 얻어지는 투쟁의 결과가 더 빛난다는 내용의 명분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할 것인가. 대장님 의견에 찬동합니다. 안창민은 선선하게 동의를 표했다. 자신은 참모일 수는 있어도 지휘관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고맙소 안동무. 그럼 다음 문제를 의논합시다. 염상진이 담배를 비벼 껐다. 조직 재구성을 목표로 할 때 부족한 대로 누구한테 임무를 맡겼으면 좋겠소. 글쎄요. 이런 모호한 반응을 염상진이 싫어할 것임을 알면서도 안창민은 마땅한 얼굴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 책방의 문기수는 어떻소? 글쎄요. 무심코 말을 흘리고 나서 이번에 글쎄요는 실수라는 것을 안창민은 깨달았다.
문기수에 대해서는 나보다 안동무가 더 잘 알 거 아뇨. 그런데 왜 모호하고 애매하게 글쎄요라고 하느냐고 제때에 가해져오는 염상진의 공박이었다. 그 재빠름에 안창민은 속으로 웃었다. 아시다시피 조직적인 머리가 없는 데다가 또 사상적인 바탕도 빈약해서 말이 좋아 사상적 바탕의 빈약이었지. 그걸 솔직하게 말해버리면 문기수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의 회색적인 면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 기회주의적인 성격은 장사에는 어울릴 수 있어도 혁명적 사상무장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문기수의 그 점은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에 따른 어떻소? 무슨 말씀인지 염상진의 물음이 너무 갑작스럽고 엉뚱해서 안창민은 결코 내키지 않는 어정쩡한 말을 어물거렸다. 정하섭 동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사상적 영향은 어느 정도 미쳤느냐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요. 정하섭 동무와 이성적 관계를 맺어온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동무가 사상적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선 저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정동무가 그런 영향을 끼쳤다면 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우리 조직에 가담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창민은 염상진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했다. 정동무가 청춘 사업에만 열을 올렸었군. 염상진은 쩝쩝 입맛을 다시고는 근래 두 사람 관계는 어떻소? 떫은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정동무가 먼저 접근을 했었는데 서울로 대학을 가고부터는 입장이 반대가 된 모양이더군요. 그럼 정동무가 시들해주고 정림이 쪽이 적극적이 되었단 말이오. 그런 셈이지요. 대답을 하며 안창민은 놀라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염상진은 여자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정림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할 정도였을 뿐이지 막상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선뜻 정림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자신의 기억 속에 박혀있는 이름이 아니었다. 안창민은 그때서야 염상진이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언짢은 기색이 정하섭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읍내의 조직 운영과 확장을 책임지고 있었으면서 정하섭의 애인인 문정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은 실책 중의 실책이었다. 입장이 바뀌었다니 차라리 잘 됐소. 안창민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를 몰라 염상진의 얼굴만 멀뚱하게 쳐다보았다. 이번 기회에 문기수를 열성분자로 변신시키는 거요. 염상진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고 안창민은 더욱 의아한 얼굴이 되었다. 정림이를 입산시키도록 하시오. 정동무가 원하고 있다는 미끼를 던지시오. 염상진의 말은 어느새 명령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슴없이 사용한 미끼라는 말이 차가운 쇠붙이로 가슴에 와 박히는 것을 안창민은 명령의 싸늘함과 함께 느꼈다. 정하섭을 미끼로 문정림을 입산시키고 문정림을 미끼로 문기수를 열성분자로 활동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조직 재구성이 시급한 형편에 해볼 만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염상진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이 있었다. 정림이라는 여자가 좋아한 것은 서울서 대학을 다니는 부잣집 아들 정하섭이지 빨갱이로 쫓겨 산속에 박혀있는 정하섭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안창민은 그 점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생각도 예측에 불과한 것이었고 일단 명령대로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런데 입산 유도가 실패할 위험성도 없지가 않소. 염상진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느릿느릿하게 말했다. 안창민은 아무 대꾸 없이 속으로 웃었다. 아무런 사상 무장 없이 사랑만으로는 입산 유도에 걸려들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요. 정하섭이 직접 유도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도 그 점을 생각했습니다만 일단 계획대로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물론 시행은 하겠지만 만약 문기수가 적극 행동을 기피하고 딸의 입산 유도도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 다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소? 안창민은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염상진의 눈길을 피할 수도 없었고 그대로 견디기도 곤혹스러웠다.
그 눈길은 분명 그 다음 방안은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대신하고 있었는데 안창민으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었다. 안동무, 이지숙 선생과는 어떤 사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안창민은 가슴이 쿵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너무 큰 놀라움이었다. 그러나 안창민은 염상진의 눈길을 피하지 않은 채 씩 웃어 보였다. 좀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사이입니다. 그냥 남녀 관계로만 말이오. 염상진이 물음을 서둘렀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선생의 의식이 꽤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대화가 열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저의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형편이었고 이 선생의 의식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사귐이 깊어지지 못했던 탓으로 사상적인 면은 거의 침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사귄 시간이 짧았던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상진은 계속 어디론가 피해 다니면서도 사적인 움직임까지 살피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의 농도라는 건 꼭 사귀는 시간과 비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소? 좀 모호한 질문이기는 하지만은 이 선생이 안동물 대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염상진은 그답지 않게 어눌한 느낌이 들도록 느리게 말을 했다. 안창민은 염상진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이지숙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난감한 일이었다.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알겠소. 그럼 이번에 안동무가 신분을 노출시켰을 때 이 선생의 반응은 어땠소? 그때 안창민의 머리에 확실히 잡히는 것이 있었다. 참 놀랍네요.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붉은 완장을 찬 자신을 보고 이지숙은 분명히 놀라워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놀라움이 아니라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는 놀라움이었다. 멋있군요. 안 선생한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붉은 완장이 안 선생 팔에 끼워져 있다는 것이 멋있어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지숙이 한 말이었다. 그 정도였다면 됐소. 염상진은 그런대로 만족을 표시했다. 1차는 문기수를 목표로 정해 행동을 개시합시다. 강동식 동무를 부르시오. 염상진이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안창민은 밖으로 나왔다. 햇빛으로 눈이 부셨다.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더 눈이 부셨다. 빛이 아닌 색깔이, 그것도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이 눈이 부시다는 사실은 모처럼의 경험이었다. 야릇한 경이감이 일어났다. 안창민은 이마에 손차양을 만들어대고 햇빛 속 여기저기를 살폈다. 강동식은 바위 옆 해성한 나무 그늘에 앉아 무슨 일인가 골몰해 있었다. 안창민은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건장한 강동식은 어디서 구했는지 끌을 가지고 통나무를 파내느라고 숨소리까지 씩씩거리며 열중해 있었다. 강동무, 뭘 그리 열심히시오? 느리게 고개를 들어올린 강동식은 안창민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아, 예. 여물통 좀 깎니라고. 열로 앉으시시오. 강동식은 꾸밈 없는 웃음에 어울리게 밥그릇을 여물통이라고 했다. 대장님이 부르십니다. 무슨 일인데요? 빨리 갑시다. 알겠구만이라. 싸게 가십시다. 강동식은 벌떡 일어나 옷에 묻은 나무 부스러기들을 털어내며 하동무는 당하 안 왔는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강동무, 책방하는 문동 모집을 아쇼. 아는만요. 읍내 중심인데 오늘 밤에 침투할 수 있겠소. 조간 위험스럽긴 해도 할 일이 있음사 침투 혀야제라. 강동식은 마른 침까지 삼키며 말에 힘을 주었다. 염상진은 그런 강동식을 신뢰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좋소. 가서 내 명령을 전하시오. 염상진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문동무에게 앞으로 읍내 지하 조직을 새로 꾸미고 세포 확장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명령을 전하시오.
이게 강동무가 수행할 임무요. 알겠습니다. 오금제를 넘어야 하니까 곧 출발해야 할 거요. 하모니라 댕겨 오겠습니다. 혼자서 위험하니 동행을. 하모니라 누구 하나 데리고 가야자라. 강동식은 대장 염상진에게 거수 경례를 올려붙였다. 긴장된 그 얼굴은 섬뜩할 만큼 사나워 보였다. 안창민은 밥그릇을 여물통이라고 하며 사람 좋게 웃던 강동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강동식을 보고 있었다. 그건 흡사 가면을 쓴 것 같은 변모였다. 평이한 감정 상태의 얼굴과 사상적 감정 상태의 얼굴은 그렇게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딸 정림이 문제는 더 두고 생각합시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했다시피 당의 지시에 따라 야산대를 편성하고 무력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 이것은 전에 했던 지하 투쟁과는 달리 본격적인 야산 무력 투쟁이고 공개 투쟁이며 장기화 투쟁이요. 우린 거기에 맞춰 군당을 전투 병력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오. 사상 무장과 전투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안동무가 사상 무장 교육을 책임 맡아줘야겠어. 난 하동무와 강동무를 독려해서 전투 훈련을 맡도록 하겠어. 뭐 사상 무장 교육은 안동무가 미리 알고 있겠지만 기초적인 사상 학습과 한글 학습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오. 혁명과 투쟁의 필요성이 자각되지 않고서는 전투력이 발생될 수 없고 한글을 깨치지 않고서는 사상학습이 무용할 뿐만 아니라 혁명적 정신력도 신장되지 않는 것 아니겠소. 그리고 당규에 따라 한글을 깨쳐야만 당원이 될 수 있으니 전 동지의 당원화를 목표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소. 모든 동지들이 당원이 되었을 때 우리의 투쟁력이 그만큼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안동무도 잘 알 거요. 알겠습니다. 곧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창민은 잠시 뜸을 들이고는 이러한 투쟁의 전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은 무장 상태로 야산 대결성과 공개 투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무장이라는 것은 소총이 겨우 3할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대창이나 농기구에 의존한 원시 무장 아닙니까? 소총도 탄알 확보가 문제고요. 그는 어느새 염상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염상진은 안창민다운 지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답하기가 곤혹스러웠지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을 알고 있었다. 정확하게 지적했어. 적에 비해 우리의 무장 상태는 형편없이 빈약한 게 사실이오. 무장 상태로만 따지자면 우리의 투쟁은 전혀 가망이 없소. 그러나 투쟁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닌 것 또한 사실이오. 무기에 앞서 정신력, 여건, 환경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투쟁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 좋은 예가 바로 제주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쟁이오. 그들은 고립된 섬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7개월째 투쟁을 계속하고 있어. 양키들이 발악적으로 비행기며 군함을 동원해 최신 무기를 사용하고 서청이고 군경을 그렇게 투입해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해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 말이오. 왜 그렇겠소? 그건 알다시피 한라산이라는 자연적 환경 때문이오. 여건과 환경의 무기화에 정신력까지 뒷받침되면은 무게 강약에 따른 투쟁의 산술적 계산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요. 제주도의 투쟁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답을 낼 수가 없소. 상황이 불리한 것은 틀림없지만 적들이 동원하고 있는 최신 무기만으로 그 투쟁을 단기간에 끝장내게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자연적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좋소. 적이 우리를 절대로 고립시킬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투쟁은 얼마든지 효과를 거두면서 장기화를 꾀할 수 있다 그 말이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보아 야산 대투쟁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어. 염상진은 이번 일에 대해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몇 가지 의문을 뭉개면서 신념에 찬 태도로 말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번의 투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장면 분명 결정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저까지 노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읍내의 모든 조직은 노출되었고 야산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위원장님의 그런 판단은 물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도당의 지침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고, 그래서 조직의 노출은 우리 군당만이 아니라 이번에 투쟁을 전개한 다른 군당들도 마찬가지 형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쟁에서 다른 도당에서는 연대 투쟁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볼 때 이번 투쟁은 전남 도당만의 것이고 당 중앙과의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당만의 독자 투쟁이었다면 이런 식의 투쟁이 현 상황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또 생깁니다. 미군과 이승만 정권이 지어야된 우리 당 조직을 캐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마당에 이번 투쟁으로 도당 거의 전부의 조직을 노출시킨 것은 바로 그자들이 바란 대로 해준 결과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도당이 그 어떤 도당보다 조직세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입은 타격과 앞으로 피하기 어려운 타격이 당 중앙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제 의문이나 우려가 잘못된 것입니까? 안창민은 핏기 가신 얼굴로 염상진을 주시하고 있었다. 염상진은 무거운 얼굴로 담배를 빼들었다. 안동무는 전국을 찌른 것이오. 나도 안동무와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어. 곧 도당에서 간부 회의를 소집해봐야 자세한 걸 알게 되고 어떤 문제 제기도 될 것 같소.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 볼 때는 안동무가 지적한 점들이 문제가 아닐 수 없소. 11일 항쟁의 손실과 4.3 투쟁의 고립화를 통해 모험주의가 반성되고 지향되어야 한다는 건 당의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런 견지에서 보더라도 이번 투쟁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미제국주의에 대응한다는 것은 똑같은 손실의 되풀이일 뿐입니다. 그렇소. 당의 손실뿐 아니라 지지 기반의 손실이기도 하오. 그러나 도당이 이번에 연대 투쟁을 지시한 건 그 나름의 상황적 이유와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오. 우리가 알다시피 14연대 주력이 백길로 조성을 장악한 것이 20일이고 육로로 진트제를 넘어 벌교로 들어온 것도 20일이 아니었소.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광양을 또 학구와 구례를 장악해 나가는 비호 같은 기동성을 발휘하지 않았소. 그 세 개 방향으로 펼쳐진 기민한 분지는 바로 전남 일대 장악을 뜻하는 것이었소. 바로 그런 상황 전개 앞에서 나나 안동무가 도당 위원장이나 간부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소? 그냥 자시할 수 있었겠소? 연대 투쟁은 필연적이고도 불가피하게 되어 있었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행동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적 요인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오.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이상 도당의 지령이 독자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금물이오. 정하섭 동무의 출연이 그 증거요. 어쨌거나 이번 일의 문제점은 14연대 투쟁 시발이고 우리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을 거라는 판단은 부정하기 어렵게 된 게 사실이오. 염상진은 괴로운 마음으로 또 김범우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말 맞다나 미군들의 화력은 막강했고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철저했고 잔인했다. 안창민은 더 할 말이 없음을 느꼈다. 염상진의 마음속에 끓고 있을 여러 가지 괴로움을 생각하면 할 말이 더 있더라도 입을 다물어야 할 형편이었다. 자신에 비해 염상진의 마음이 얼마나 더 괴로울 것인지는 어려운 짐작이 아니었다. 저는 바람 좀 쐬겠습니다. 그렇소. 안창민은 순막을 벗어났다. 천지에 가을이 진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켜며 눈을 내리감았다. 해방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추어진 신분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주시하고 분석하면서 쌓았던 수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유난히 생생하게 들리는 소리들과 또렷하게 다가드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건 흰 무명옷을 입은 사람들이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떼지어 읍내로 몰려드는 생기 펄펄한 광경이었다. 그날 8월 15일은 얼떨결에 지나갔다. 16일도 어수선한 소문과 미심쩍은 눈치들이 오가는 속에 저물었다.
그런데 농악 소리가 걸고도 치렁치렁하면서 신바람 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17일 아침나절부터였다. 어느 마을에선가 일어나기 시작한 농악 소리는 늦가을 산에 붙은 산불처럼 마을마다 무서운 기세로 퍼져갔다. 당산나무 아래서 농악대를 겹겹으로 에워싸고 휘돌고 맴돌고 뒤엉켜 아름돌던 사람들은 마침내 읍내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읍내의 큰 길마다 여러 마을에서 몰려든 농악대와 사람들로 출렁거렸고 읍내 안통의 사람들까지 그 신바람에 휩쓸려들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어허덜싸 기쁨의 소리를 맞추었다. 상소의 꽹과리는 한사코 자진몰이만 치달아 올랐고 그의 질세라 징이며 장구며 북이며 소고도 숨길을 다잡으며 뒤쫓고 있었다. 농악대의 그 숨가쁘고 달뜬 신명에 수많은 사람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지칠 줄 모르고 신바람을 일으켰다. 그런 그들의 얼굴은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으며 땀으로 번들거렸다. 낡은 무명옷들도 척척하게 젖어 번들거렸다. 무엇에 들린 것 같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창민은 가슴 먹먹해오는 서러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읍내 전체가 그런 기쁨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어느 해 어떤 명절에도 본 일이 없었던 실로 자신의 생전에 처음으로 대하는 눈물겨운 광경이었다. 그건 해방의 얼굴이었다. 꾸밈없이 기쁜 얼굴이었다. 가식 없는 얼굴이었다. 그 누구의 지시도 받은 바 없이 한 무리를 이루고 그 누구의 명령도 받은 바 없이 한 덩어리를 이룬 그 기쁨에 겨운 얼굴들은 그동안 얼마나 목탁의 해방을 기다렸으며 얼마나 애태우며 해방을 고대했던가를 저마다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었다. 땅 빼앗기며 산 기나긴 세월, 공출을 당하며 굶고 산 기나긴 세월, 견디다 못해 목숨을 내걸고 소작쟁이를 일으켜 얼병들며 산 기나긴 세월, 일정치하에 줄기찬 착취의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견뎌야 했던 가난한 민중들은 해방을 그리도 뜨겁고 사무치게 맞고 있었던 것이다. 저리도 뜨겁게 타오르고 저리도 거세게 신바람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들이 그저께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까지도 주의 깊은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을 안창민은 새삼스럽게 떠올리고 있었다. 그건 탐색이었고 확인이었고 자제된 이성이었다. 그들은 핍박의 긴 세월을 사는 동안 끝없이 상처받고 피해당하면서 그만큼 방어적이고 냉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 확인 앞에서 안창민은 섬뜩한 긴장을 느꼈다. 그런데 안창민은 자신의 그런 느낌을 다음 날부터 구체적으로 목격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해방을 하루 동안 농악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고 눈물겨워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마을마다 이장을 갈아치우는 일부터 벌이면서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읍내 안통에까지 뻗쳐왔다. 경찰서는 물론이고 모든 관공서에서 친일 반역자들을 몰아내고 깨끗한 새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는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친일 행위자나 악질 지주들이 봉변을 당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한 덩어리가 되어 해방의 기쁨을 나누었던 힘을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새 세상 만들기와 새 나라 만들기의 힘으로 바꾼 것이었다. 안창민은 그 정확한 판단과 통일된 자발성과 신속한 실천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놀라고 있는 자신에게 그는 경멸을 보냈다. 그 놀라움은 분명 민중들은 그런 사고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대상으로 간주해왔던 잠재의식의 발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중들은 압제 속에 살면서 이미 그런 준비를 해왔음을 깨달아야 했다. 사람들의 그런 자발성에 따라 건준지부와 치안대가 탄생했다. 그리고 건준지부는 곧 인민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인민위원회의 여러 기구에 친일 반역자들이 얼씬도 하지 못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오만을 헤아리는 은민들 중에 9할이 농민이고 그 농민들 중에서 8할이 넘게 소작인인 그들이 인민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다. 신속한 토지 문제의 해결이었다.
그 요구와 공산주의 혁명과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맞아떨어졌다. 해방된 땅의 전체 분위기는 똑같았고 그건 곧 혁명으로 치달아가는 길이었다. 인민은 곧 혁명 이데올로기의 거대한 연료로서 불꽃이 당겨지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38선 이남을 미군들이 점령했고 그들은 군정을 선포하면서 마침내 10월 10일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때부터 인민들의 욕구는 깨져나가기 시작했고 공산당은 피나는 투쟁 속에서 세력의 약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안창민은 먼 산줄기를 바라보았다. 그 억센 모습이 헤아릴 길 없는 무게와 함께 가슴을 눌러왔다. 그는 그 무게를 이겨내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다시 숨을 들이켰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길이 저 산줄기처럼 험난하다 하더라도 남자의 의지로 선택한 길을 저 산줄기 같은 억센 힘으로 이겨나가야 하리라고 마음 다지고 있었다. 강동식이 칠동리 과수원집 둘째 아들 배성호와 함께 오금제를 넘어 고읍들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 도달한 것은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다. 여기서 꼴딱 어두워질 때까지 푹 쉬세. 주먹밥도 한 댕이씩 먹음 싫어. 강동식이 바위 사이에 자리를 잡으면서 말했다. 그란에도 붕아리 땡기려고 허요. 아 강동무는 어찌 그리 나이 먹은 티도 안 내고 거라크럼 날리게 걷는다요. 배성호가 돌아서서 오줌을 깔겨대며 걸걸한 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아, 그 나이에 붕아리 땡기면 장가가기는 다 걸른 것이네. 하룻밤에 대여섯 분석 올라타는 기운이 100리를 한 걸음에 걷는 기운보단 더 쓰는 기운인데 50리 걷고 땡기는 붕알로 어찌 신방을 체리 걷는가. 강동식이 히물히물 웃으며 종이에 담배를 말고 있었다. 어따 붕아리 땡기려고 한다고 그랬지. 아 땡겨 뿐다고 였으면 참말로 큰일 나겠소잉. 들어보시오. 요 오줌발 뻗치는 소리가 어쩐가. 배성호는 일부러 오줌줄기를 바위로 옮기며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어허, 지리산 폭포 쏟아지는 소리시 시원하네 시원요. 두 사람은 허허거리며 웃었다. 오늘 저녁은 무슨 일이다요? 배성호가 강동식 옆에 앉으며 나직하게 물었다. 강동식이 약간 옆으로 옮겨 앉아 자리를 내주며 담배에 침을 발랐다. 책방어는 문기수한테 읍내 지하조직을 새로 짜고 세포도 늘리는 적극 활동을 하라는 대장님 명령이시. 허먼 문기수가 책임자가 된다. 그런 말이다요? 그럴 것이네. 택도 없어. 아 문기수가 얼마나 여시라고. 대장님이 어째 요상실한 명령을 다 허여잉? 배성호의 언성이 높아졌다. 대장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네. 우리가 할 일은 명령만 전하는 것이지. 강동식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조금 전에 농담을 하던 얼굴이 아니었다. 알겠구만이라. 배성호의 기가 금방 꺾였다. 밥 먹어두소. 강동식이 주먹밥이 든 삼배 보자기를 배성호에게 건넸다. 문기수는 딸년 한나 이쁘게 뽑아놓은 것 말고는 볼 것이 없음께. 배성호는 보자기를 풀면서 중얼거렸다. 그런 배성호를 강동식은 빙그레 웃으며 건너다 보고 있었다. 니도 문기수 딸년 이쁜 것은 용 못하는구먼. 당연하지. 니도 다 큰 붕알 달았은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강동식은 배성호한테서 믿음직스러움과 함께 남다른 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동행이 필요할 때는 꼭 배성호를 뽑고는 했다. 강동무도 드시죠? 배성호가 주먹밥을 내밀었다. 자네나 얼른 먹소. 나는 담배가 더 급하네. 강동식은 주먹밥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러면 나 먼저 묵을라요? 어이, 얹힌 뒤 꼭꼭 씹어서 먹소. 야, 벌써 입이 찢어지도록 밥을 베어문 배성호가 싱긋 웃었고 강동식도 맞받아 웃음 지었다. 강동식은 하대치와 함께 그 투쟁 경력이 화려한 염상진 휘하 조직의 중추이며 골수 분자였다. 그는 벌교 토박이로 회정리에서만 대대로 살아온 소작인 집안 자식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하대치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중도의 간청론 소작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소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논에서 발을 찔렸는데 그것이 덧나기 시작해서
반년이 넘게 고생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변변히 치료를 하지도 못했으면서도 워낙 없는 살림이어서 아버지가 눈을 감고 나니 당장 끼니 끓일 것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5학년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혼자 힘으로 나머지 소학교 과정의 공부를 마쳤다. 하대치보다 2살이 많은 그는 하대치와 같은 시기에 염상진과 인연을 맺었다. 그래서 징용을 끌려갔다 왔고 바로 사회주의에 빠져들었다. 그가 하대치에 비해 경력이 모자라는 것은 1년 징역살이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홀로 살아온 어머니가 중환을 앓고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에 가담을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혼이기도 했다. 단 한마지기의 논이라도 자작농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장가를 들지 않겠다고 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그는 징용을 끌려가는 바람에 정말 정년기를 놓치고 말았다. 징용에서 돌아와 결국 논 한마지기도 갖지 못한 신세로 늦장가를 가게 되었다. 그나마 장가갈 마음이 생겼던 것은 색식감을 보고 나서였다. 드물게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임신 중인 것을 보고 눈을 감았고 그는 딸을 낳았다. 그 딸이 이제 2살이었다. 강동식은 보통 키에 근육질의 단단한 체구를 갖추고 있었다. 하대치가 뜨거운 기질이라면 그는 끈질긴 기질이었다. 그는 대장 염상진에 대해 절대적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건 곧 절대적 복종심으로 나타났다. 강동무, 밥 안 잡숫고 뭘 그리 생각하시오? 주먹밥을 먹어치운 배성호가 무슨 생각인가 빠져있는 강동식을 일깨우듯이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네. 강동식은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표를 내지 않은 채 그는 무시로 아내 생각에 빠져들고는 했다. 용맹스러운 투쟁을 위해 불굴의 투시를 가진 혁명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 약하게 하고 정신 혼란스럽게 만드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짐하면서도 뜻대로 되지가 않았다. 그 젊고 고운 아내가 자꾸만 눈앞에 밟히는 것이다. 먹물면 길 어두워져야 움직일 것인게 한숨 자소. 강동식은 주먹밥 먹을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그럴게라? 배성호는 반색을 하고는 그대로 벌렁 누웠다. 친형제간 맨키로 마음이 따순 좋은 사람이여. 배성호는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해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등판에 냉기가 느껴져 왔다. 거기서 11월이 되었음께. 배성호는 다리를 쭉 뻗으며 잠을 청하려고 했다. 배성호는 칠동리에서 부자축에 드는 과수원집 아들이었다. 그는 순천 농업학교 출신이었다. 순천 농업은 순천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좌익세가 제일 강한 학교였다. 공부가 별로 마음에 없었던 그는 운동에 열중하는 한편으로 좌익에 기울어졌다. 타고난 뼈대가 굵은 그는 유도에 남다른 솜씨를 보이면서 좌익 학생 세력의 중심부에서 움직였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자 자연스럽게 염상진의 조직에 속하게 된 것이다. 그는 정하섭의 소학교 1년 후배였다. 그리고 같은 좌익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염상진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별다른 친교가 없었다. 순천중학교와 농업학교 사이에 작용되고 있는 미묘한 감정적 마찰이 그들 2사람에게도 암암리에 연막을 치고 있었다. 그 마찰의 원인이란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적인 것으로 인문학교와 실업학교의 각기 다른 특성이 학생들 사이에서 지적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변질되면서 나타난 고질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소원한 관계의 원인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정하섭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성호는 정하섭을 적대시하고 있었다. 책방집 딸 문정님 때문이었다. 그는 문정님에게 눈독을 들인 채 기회만 엿보며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는데 정하섭과 그 여자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나돌게 되었다. 정하섭을 기운으로 해치울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의 피해의식은 적대감으로 바뀌어 갔다. 그는 좌익을 하면서 경찰로부터 받은 순환보다 아버지나 형에게 받은 순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신세 망칠 짓이라며 반대했고
공무원인 형은 자신에게 끼칠 영향을 두려워해서 그를 대하기만 하면 눈에 불을 켰다. 그러나 그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은 열성분자였다. 유도로 단련된 그는 뚝심도 좋았고 몸 빠르기가 대단했다. 강동식과 배성우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서야 행동을 시작했다. 어둡다고는 했지만 고읍들을 가로지를 수는 없었다. 들녘 여기저기에는 마을이 흩어져 있었다. 민가들을 피해 산자락을 타고 읍내까지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면 지동리와 낙성리를 돌아 고읍리 뒤편 산비탈을 타고 부용산에 이르러 읍내로 파고드는 길을 택해야 했다. 고읍들을 가로지르는 것보다 몇 배 힘이 드는 험로였고 거리도 멀었다. 두 사람이 부용산 용연사 아랫마을 가까이에 접근한 것은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그들의 몸은 땀으로 끈적하게 젖어 있었다. 또 붕아리 땡기려고 한가? 강동식이 낮게 말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참말로 붕알도 체면이 있지 아무 때나 땡긴다요. 강동무는 속도 편해요. 요런 때 농담이 다 나오고. 농담은 요럴 때 하라고 있는 것이오. 여기서 숨 좀 돌리세. 말을 하면서 강동식의 눈길은 읍내 쪽으로 쏠려 있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몇 개 안 되는 불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관공서의 불빛일 것이었다. 강동식은 어금니를 꾹 맞물었다. 여기서부터 문기수의 집까지 침투하는 것이 지금까지보다 몇 갑절 힘들이라 생각됐다. 총구멍의 감시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었다. 강동식은 몹시 담배가 피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이런 어둠 속에서 담뱃불은 심리 밖에서도 보인다고 했다. 숨 돌렸지? 가세. 강동식은 부르르 몸서리를 치며 걸음을 떼어놓았다. 그동안 땀이 식어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집들의 담과 담을 타고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남국민학교 옆마을을 거의 벗어나고 있을 즈음이었다.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가 터지고 남자들의 외침이 뒤를 이었다.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려 박으며 소리나는 쪽을 응시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비명도 외침도 아무런 거침없이 어둠을 흔들고 있었다. 어떤 여자가 몰매질을 당하고 있음을 강동식은 직감했다. 그의 뇌리에는 퍼뜩 아내가 떠올랐다. 그 여자가 아내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꼭 아내가 당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경비가 삼엄한 이 밤중에 마음 놓고 소리 지르며 매질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며 그 매질을 당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데는 촌각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여자의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강동식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분명히 의식하면서도 피하고 싶지가 않았다. 아니,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대장 염상진의 명령처럼 그를 찍어 누르고 있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남자들의 웅얼거림과 함께 그 형체가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어릿거리는 형체는 한둘이 아니었다. 강동식은 부득 이빨을 갈았다. 해치웁시다. 배성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강동식의 귓속에 뜨겁게 울렸다. 강동식은 반사적으로 배성호의 옷을 틀어잡았다. 어릿거리던 형체들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묻혀버렸다. 그리고 어둠만 가득 찬 천지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누구 집일게라? 배성우가 물었다. 그도 벌써 강동식과 똑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가보세. 강동식은 형체들이 나타났던 지점을 응시하며 빠르게 이동했다. 그러나 어둠 때문에 그 거리감이 정확할 수가 없었다. 어느 집인지 찾아낼 수가 없었다. 가만히 있어 보시오. 배성우가 강동식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어째 지피는 네가 있는가? 맞소. 안창민 선상. 아니 안동무 집이 여기 어딜 것이오? 배성우는 어둠 속을 두리번거렸다. 그럴란지도 모르네. 싸게 찾아보소. 강동식은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불길함을 느꼈다. 배성우는 두어 번 와봤던 기억을 더듬으며 어둠에 묻힌 집들을 향해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한 집 한 집 살펴나갔다. 보소. 뭔 소리가 안 듣긴가?
먼저 걸음을 멈춘 것은 강동식이었다. 뭔 소리가 나제라? 배성호도 동의를 표해왔다. 두 사람은 귀를 모았다. 그건 분명 가느다란 신음소리였다. 두 사람은 소리를 따라 접근했다. 맞소, 안동무 집이요. 배성호가 말했다. 경계 잘하소. 강동식이 명령하며 담벽에 몸을 바싹 붙였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신음소리가 한결 분명하게 들렸다. 강동식은 안으로 몸을 디밀었다. 마당에 희끄무레한 형체가 드러나 보였다. 신음소리가 나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안동무 없닐 것이요. 배성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알았네. 자네 경계 잘여. 강동식이 그쪽으로 기민하게 움직였다. 장민아, 장민아. 여자 노인네는 신음 속에 안창민을 부르고 있었다. 아점씨, 정신 차리시오. 아점씨. 강동식은 노인네를 흔들었다. 웜에 누가 듣겠소? 싸게 방으로 옮겨야지라. 배성호가 강동식을 일깨웠다. 그래요. 나가 방으로 매실 것인께 자네 경계해요. 강동식은 노인네를 안아 올렸다. 두어 발짝 비척거렸다. 기운을 쓴 것에 비해 노인네가 너무 가벼워 몸의 중심이 흔들린 것이었다. 발에 밟히는 요 위에다 노인네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잡히는 대로 이불을 끌어내렸다. 아점씨, 정신 차리시오. 어디가 아프시오, 아점씨. 이불을 덮으며 강동식은 애 같았다. 그러나 노인네는 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가 않았다.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불을 켤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강동무, 인자 싸게 떠야지라. 더 어쩔 수 없는 일인디. 배성호의 숨죽인 말이 툇마루에서 들려왔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들의 처지로서는 더는 어쩌는 방법이 없었다. 강동식은 또 아내를 생각했다. 가슴이 펑 소리를 내며 터질 것만 같았다. 내가 왜 좌익을 해가지고. 아내에 대한 염려와 죄책감이 일순간 가슴을 꿰뚫고 지나갔다. 아점씨, 지발 무사하시오이. 강동식은 이불을 좀 더 끌어올리고는 방을 나섰다. 두 사람은 고사태 어둠에 몸을 숨겼다. 남국민학교 정문으로 이어지는 큰 길 가까이에서 일단 멈추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공설시장 옆에 문기순의 책방이 있었다. 그 길은 읍내의 중심부로 그만큼 위험하기도 했다. 그리 쌩 난리를 쳤으면 앞 뒤집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것인데 어찌 얼씬도 아니었을 게라. 누가 얼씬 돼서도 성가시렸을 것인만도. 배성호는 아까부터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을 꺼냈다. 그것이 다 시상 인심인 것이네. 자, 준비해오소. 마지막 고비네. 강동식은 말을 마치자마자 큰 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두 사람은 별다른 위험에 부딪히지 않고 문기순의 담을 타넘을 수 있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거침없이 안방문을 흔들었다. 니야, 니기야. 문기수의 겁질린 목소리가 이내 반응을 나타냈다. 나 강동식이요. 얼른 문 여시오. 누구야? 웜에 이 밤중에 쪽간 기돌리소 쪽간. 불 켜지 마시오. 강동식이 주의를 시켰다. 두 사람은 신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문기수의 아내를 밖으로 내보내고 방문에 이부자리를 치게 한 다음 불을 켜게 했다. 등잔불이 켜졌다. 읍내 중심부에 있는 집이면서도 초저녁이 지나면 등잔불을 켤 수밖에 없었다. 남북 협상이 결렬된 다음 남한 송전이 중단됨으로써 전기 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래서 특선과 일반선의 구분이 생겼고 특선은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허용되었다. 이 밤중에 어쩐 일이단가. 문기수는 완연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또 갈 길이 급한 게 간단하게 전하겠소. 대장님 명령이신데 문동무가 앞으로 읍내 지하조직을 새로 꾸미고 세포 확장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대장님 명령이오.
강동식은 일부러 대장님 명령을 앞뒤로 배치하여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말했다. 무엇이여? 지금이 어떤 땐디 그런 소리여? 뻔히 알자니요. 문기수는 곧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처럼 얼굴이 구겨지고 목소리가 메었다. 대장님 명령이요. 강동식이 냉정하게 말했다. 명령이면 다여. 할 때가 따로 있지. 말 조심여. 존대였던 말이 금방 하대로 바뀌며 강동식의 팔이 쭉 뻗쳤다. 곧게 뻗는 팔 그 끝에 붙은 빳빳한 검지손가락은 문기수의 눈을 겨냥하고 있었다. 나 좀 살려주소. 지금이 어떤 때인가? 문기수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대장님한테 그리 전하겠소. 강동식은 증오에 찬 눈으로 문기수를 노려보며 느리게 팔을 내렸다. 참 아까 엄지롱 봤는데 안창민 동무 엄니를 내던 놈이 테러였소. 그놈들의 안동무 집만 그랬을 리가 없는데 그것들이 누구요 문동? 그것이 싸게 말하시오. 갈 길이 급한께. 그게 요번에 죽은 금융조합, 세무서장, 솥공장, 목포점, 남도여관 그 아들들이 애비 원수를 갚는다고. 우리 동무들 집을 테러한단 말이오? 강동식은 부르르 떨며 이빨을 갈았고 고개를 떨군 문기수는 말이 없었다. 배동무 가세. 강동식은 벌떡 일어섰다.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돌아가며 강동식의 마음은 한사코 집으로 뻗어가고 있었다. 아내가 꼭 봉변을 당했을 것만 같았다. 강동식의 보고에 염상진은 전혀 감정을 내보이지 않고 말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